화제 인물과 집중 인터뷰를 통해 시사를 들여다보는 인더 시사 시간입니다. 지난 정부의 촛불 정국과 뒤이은 대선까지 제1여당 대표로서 정권 교체를 이끌어낸 분입니다. 추미애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함께 촛불 정부 2년을 돌아보고 향후 전국 전망을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추미애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문재인 정부가 이번 주 금요일이 되겠습니다. 5월 10일이면 네. 집권 3년차를 맞습니다. 네. 촛불혁명 그리고 문재인 정부 탄생에 큰 역할을 하셨던 만큼 감회도 남다르실 것 같은데 먼저 벌써 2년 됐습니다. 소회를 네.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5월 9일 날 대통령 선거 있었고 네. 대통령은 당선되자마자 바로 업무를 시작하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정확하게는 5월 9일이 2년 차인 거죠. 그러네요. 네네. 말 그대로 보통은 이 시간이 있는데 네. 그때는 바로 해야 되는 게 바로. 장미 대선이었으니까. 네네. 무너진 나라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정말 온 마음과 정성을 다 쏟아부은 그런 2년이었어요. 정의로운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네.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해서 쉼 없이 달려온 2년이었다고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네네. 그때 당시에 이제 대표를 하셨는데, 최근 자유한국당 홍문정 의원은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네요. 촛불 집회를 통해 아스팔트 쿠데타로 정권을 빼앗은 정부라는 표현을 하면서 촛불 혁명을 좀 왜곡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자유한국당 의원님 한 분 한 분이 때로는 방조하거나 때로는 적극적으로 옹호하고 지지하거나 하면서 네. 박근혜 대통령의 실정에 대해서 책임이 없다라고 할 수 없잖아요. 네. 그들이 그 당시에 잠시 모면하기 위해서 사과하는 척 했지만 그것도 역시 진정으로 우러나서 책임을 지겠다 그런 자세가 아니었다는 것이 이제 드러나는 거잖아요. 네. 정치는 미래를 만들어가는 하나의 그 종합 어떤 결정체라고 한다면 그 미래를 어떤 모습으로 만들어갈 것인가는 그들이 과거에 무엇을 했으며 현재 어떤 책임감을 가지고 임하는가인데 그것을 하나도 보여주지 않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마 국민들은 자유한국당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을 아끼는 당이 아니라 그들의 기득권에 집착하는 당이구나. 어제, 그제 이렇게 이 지난 며칠간의 그들의 행동들 보면서 아마 느꼈을 겁니다. 촛불 전국을 돌아다 보면 네. 이런 추미애 대표님 당시 대표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정부가 계엄령을 검토하고 있다. 네. 그래서 뭐 설마 그렇겠느냐라고 네. 했는데 나중에 지나가 보니 사실이었던 거고. 네. 특히나 그 5.18을 광주 민중항쟁을 경험한 광주 시민들 입장에서는 이건 깜짝 놀랄 일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당시 상황을 좀 설명해 주신다면요. 당시는 국민들이 박근혜 대통령의 하야 퇴진을 주장하면서 네. 주말마다 집회에 나오셨는데 그 숫자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규모가 컸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매주 거듭할수록 엄청나게 그 광장의 시민들이 나오시는데 그만큼 이렇게 분노가 속에 꽉 차 계신 거죠. 그런데 반대로 이걸 보는 쪽은 상당히 다른 인식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인식의 격차가 너무 크니까 이것을 자칫하면 이 큰 인식의 격차 때문에 뭔가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날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우려를 갖고 있는 차제에 네네. 사실 집권당 대표의 귀에는 네. 여러 사람들이 정보를 전달합니다. 네. 네, 그 중에는 정말 미리 대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정보도 있는 것인데 네네. 그 중에 이제 그런 계엄령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정보도 저에게 전달이 돼서 이 정보가 그냥 흘려버릴 수 있는 정보가 아니구나.
내가 뭔가를 해야 되겠구나 해서 네네. 강하게 경고를 한 거예요. 지금은 인터넷 시대인데 네네. 당신들이 뭘 준비하고 있는지 나도 알고 있다. 그래서 이 지금의 그 인터넷 시대의 국민들을 네. 목소리를 그냥 공권력으로 제압하려고 한다는 건 오판이다. 국민을 불행하게 하지 마라. 그런 경고를 날리게 된 거죠. 근데 정말 그 정보원이 준 대로 네. 그런 준비를 실제 했었었고 기획을 했었었고 네. 심지어는 뭐 국회의원까지 다 연금하거나 뭐 이런 계획을 갖고 있었다고 하니까 엄청났던 거죠. 그래서 특히 우리 광주 지역에서는 과거 5.18의 아픔을 겪었기 때문에 더 이 심장이 쿵 하는 그런 느낌을 받으셨을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어떻게 보면은 정말 국민이 상상하지 못한 지금 그런 일이 없을 것 같은 일을 네. 계획했다는 게 사실이었던 네, 거고 네. 그래서 그런 것들 속에 촛불혁명이 네. 이루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촛불혁명이나 그 유례 없는 탄핵으로 탄생한 정부고 이만큼 개혁 적폐청산에 대한 국민의 요구도 굉장히 높았습니다. 네. 이번 정부가 지난 2년 동안 이런 그 열망에 좀 부응했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국민들은 여태까지 이제 그 억눌린 그런 상태에서 정의롭지 않은 나라였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촛불을 들었는데요. 그만큼 절박했기 때문에 또 빠르게 해결되기를 바라는 거죠. 네네. 그런데 경제 문제나 이런 것들이 구조적으로 나빠져온 지난 9년간 점차적으로 네. 나빠지고 4대강에 돈을 퍼붓고 돈을 엉뚱한 데 썼잖아요. 네네. 어떤 경제 마중물이 되는데 돈을 쓴 것이 아니라 이 민생을 일으키는 데는 그만큼 동력이 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경제가 하루아침에 좋아지지도 않는데 또 크다란 어떤 대변혁의 한가운데 있는 거예요. 정부로서는 혁신 성장을 통해서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게 하는 것인데 그것이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그리고 소득주도 성장을 내세우고 네. 또 최저임금제나 여러 가지 사회복지 서비스를 도입하고 아동수당을 실시하고 이렇게 하는 거지만 네. 그 모든 것들이 성과를 내기에는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근데 이제 국민은 이제 조급하죠. 그래서 이게 나라냐 하고 내가 촛불을 들었는데 사실 너무 뜨뜻미지근하고 안 보인다 이렇게 조급해 하시는 국민들도 많은데요. 근데 여러분 보셨지 않습니까? 딱 대비할 수 있는 안타깝지만 고성의 산불이 일어났는데요. 세월호 때와 비교하면 대통령의 마음은요 이미 그 산불 지역의 그 위기 지역의 우리 국민들 마음하고 똑같았어요. 1분 1초도 쉬지 않으시고 어떻게 저 산불을 진압할 수 있을까? 저게 북쪽에 넘어가는 상황까지 대비해서 네네. 전국의 서관관들 출동령을 내리셨고 또 대피하라고 페이스북도 하시고 그러니까 그 대통령의 애절한 그런 자세, 경각을 다투는 그런 시간에 늘 경계태세로 있는 대통령을 보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눈에 띄는 것으로 비춰보면 경제에 대한 위기 대응도 대통령의 마음은 늘 노심초사다 이렇게 이해를 예. 하시면 어려우시더라도 이 네. 기회를 빌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금 인내하고 기다려주시면 곧 네. 위로받으실 수 있게 성과를 내겠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나라냐라고 했던 2년 전에 국민들의 마음에 네. 비춰본다면 네. 어떻게 보면 그런 정도라면 지금 아주 큰 차이를 보여가지고 네. 특히나 뭐 민주당 지지하는 분이 더 그럴 텐데 네. 어떻게 보면 더 큰 차이를 보여서 네. 아주 압도적으로 네. 전국을 이끌어 가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네. 보면 지금 비슷비슷하다. 이게 뭐냐. 네. 정말 집권 여당이 잘하고 있냐. 정부가 잘하고 있냐. 이런 시각으로 또 바라보실 수도 있지 않을까요? 어떻습니까? 한동안 그 국민들 모두가 네. 사실은 국민 95%가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네. 이제 와서 뭐라고 합니까? 불쌍한 여성. 네. 네. 그러면서 형 집행정지를 해달라. 그렇죠. 네네. 탄핵에 앞장섰던 분들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자기 죄를 모면하기 위한 탄핵 소추 전의 그 위장쇼 같은 사과 이외에
진정으로 탄핵 소추된 그 사안 자체, 피의사실에 대해서 사과를 했습니까? 안 했잖아요. 근데 똑같아요. 그 당의 대표를 지냈던 분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문재인 정부가 참 어렵겠구나. 저렇게 적폐 집단이었던 사람들이 네. 전혀 전혀 잘못을 뉘우치지도 않고 이 형사재판은 끝나지도 않았는데 다시 기세등등한 것이 네. 이 정권이 어느 정도 이제 집권 3년 차에 들어서 네. 성과로서 국민에게 보답하지 못한다라는 이 언론들의 비판과 네. 같이 이제 힘을 빼면서 네, 네. 이 기세등등하구나라고 생각하면 네. 이 정권이 결코 참 이 강한 정권이 못 되구나. 네. 우리 국민들이 좀 안쓰러워할 것 같아요. 야당은 이런 말이에요. 더불어민주당과 그리고 청와대 관계, 당청 관계를 놓고 뭐 잘 쓴 표현 아시죠? 뭐 청와대 이중대다. 네. 뭐 이런 표현 쓰는데 당청 관계 어떻게 보세요? 아니 뭐 제가 할 때는 뭐 이 당청 간에 불협화음이 있다라고 또 늘 이간을 붙이려고 항상 하더라고요. 이간질을 했다. 네. 그거는 팩트와 전혀 다른 엉뚱한 얘기고요. 네. 지금 뭐 이중대라 하는 것도 전혀 다른 얘기고요. 예. 문재인 정부는 민주당 정부입니다. 그건 당이 대선 때 약속을 드렸고 또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에도 문재인 정부는 곧 민주당 정부다라고 여러 차례 그동 말씀을 하셨어요. 네. 네, 그래서 실제 장관들이 민주당 의원님들이 또 내각에 가 계시기도 하고요. 이게 책임 정치인 거죠. 이중대 정치가 아니라. 그래서 공약한 것을 그대로 실천해 가는 중이고요. 또 그것에 대해서 끝까지 책임지고 당이 이렇게 힘을 보태야 되는 것이고 뒷받침해야 되는 것이고. 네. 이제 과거에 열린우리당 정부가 실패했던 것은 당청 간의 갈등이 굉장히 심한데 이른바 이 프랜차이즈 정치 해가지고 각 개인이 점주인 거예요. 네. 자기 정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 인기가 떨어지면 당에서 막 목소리 높이고 각자 경쟁하고 각자 도생하고 그래요. 근데 제가 이제 당을 지휘하면서 그랬습니다. 우리가 야당에서 여당이 됐다. 이건 국민이 만들어준 거다. 국민은 당청 갈등 그런 거 원하지 않는다. 그래서 당은 대통령 인기가 언젠가는 내려갈 것이다. 그때 당은 손 놓지 않겠다. 끝까지 함께 갈 것이다. 그리고 국민에게 우리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소상하게 소통하고 이해를 구할 것이다. 그런 역할은 청와대가 다 하지를 못합니다. 당이 전국의 조직을 가지고 있고 민심을 수렴하는 소통 창구이니까 그런 당의 역할을 하겠다는 제가 약속을 드렸고 사실 그렇게 해왔었죠. 최근에 판문점 선언 네. 4월 27일 1주년이 네, 됐습니다. 네. 그렇지만 국민들이 느끼는 또 감은 이게 또 1년 됐는데 1년 전에 네. 느꼈던 그 설렘과 어떤 기대에 비해서 남북 관계가 좀 진전이 덜하지 않냐 또는 성과가 좀 부족하지 않냐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시속 100km로 막 고속도로를 달리다가 네. 네, 갑자기 한 50km로 딱 낮추면 갑자기 답답해지죠. 네,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이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은 현재 진행형이에요. 이번에 지난번 2월 27일 날 하노이 회담에서 노딜로 끝나버렸지만 그러나 이 싱가포르에서의 그 담판은 그대로 유효하게 남아있는 거죠. 지금 미국 내의 정치 상황이 좀 좋아진다면 아마 문제를 그렇게 단계적인 방식으로 풀 준비가 돼 있지 않느냐 이렇게 짐작하고요. 네. 조만간 그런 좋은 메시지가 이렇게 알려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 남북 경협을 위해서 그 법제 방향 모색 세미나도 개최하셨어요. 네, 네. 남북 경협을 재개하게 한 방안 어떻게 좀 찾아보셨나요? 어떻습니까? 저는 핵 관련 제재는 지속하되 핵 비핵화 될 때까지 지속해야 되는 것이고 네. 그러나 핵과 관련이 없는 제재들 이런 제재는 완화하거나 일시 중단하거나 그런 탄력적으로 대응함으로써 비핵화의 길로 북한을 유인해내야 된다 이렇게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고 네. 이걸 국회의 목소리로 좀 키워서
이 외교 전면에 나선 외교부 장관이나 또 통일부 장관의 힘을 실어주는 그러한 역할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근 국회 상황 몇 가지 여쭙고 싶습니다. 최근 국회가 동물국회라는 스물국회가 더 낫습니까? 동물국회가 더 낫습니까? 그런 얘기를 듣고 있죠. 네. 어떻습니까? 네. 이석희 전 당대표 하셨으니까 네. 나름대로 생각이 많으실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김학의 전 차관의 그런 이른바 뭐 지금 부패 혐의도 조사 중이고 또 성 관련 범죄도 네. 수사 중이고 하잖아요. 근데 이렇게까지 오기까지 침묵하거나 방조했던 분들, 또 알만한 위치에 있었던 분들이 그 지금의 자유한국당의 국회의원이란 말이에요. 네. 그때 뭐 민정수석 했던 분, 그때 법무부 장관 했던 분, 다 이분들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분들이 그 당시에 몰랐다 그러는데, 그런 자리에 있어도 몰랐다는 말이 진정으로 진실이라면 이것을 독립적으로 수사할 수 있는 기관이 필요하겠구나 느낄 거 아닙니까? 그 필요성을. 네. 그런데 지금 독재 타도 헌법 수호하면서 피켓 시위를 하고 있더라고요. 네, 헌법수호라고 해요. 네, 헌법 수호 뭐 이렇게. 그걸 보면서 국민들께서는 야 정말 진짜 적반하장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실 것 같아요. 원내대표 선거도 민주당이 지금 5월 8일에 새로운 대표가 선출되는데 네. 그 책임이 막중할 것 같아. 이런 그 패스트트랙에 관련된 내용을 보다 보면 새롭게 선출될 원내대표에게 한 말씀 해주신다면. 집권당의 원내대표는 정책위 의장과 함께 대단히 중요한 자리예요. 그래서 그런 신망과 능력을 갖추신 분이 뽑히시리라 기대를 하고요. 또 그런 일을 당이 할 일과 청와대가 할 일이 따로 있는데 당은 바로 그런 속도 조절 국민이 수용할 수 있느냐 이런 형편, 추세 이런 걸 볼 수 있는 데고요. 청와대는 어떻게 보면 좀 앞만 보고 가는 경향이 있어요. 왜냐하면 5년이라는 게 굉장히 짧은 시간이에요. 이러면 이제 나날이 체크를 해볼 겁니다. 지금 뭘 했고 뭐가 안 됐고 이렇게. 그럼 조급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3년 차라는 건 청와대로서는 성과를 내야 된다는 대단한 조급함이 있는 것이고, 그러면 자꾸 속도를 내려고 하는 것이고요. 당은 국민이 수용할 때까지 기다리자는 쪽이고, 그래서 이런 역할을 분담을 해서 잘 가는 것이 매우 중요한 거죠. 그래서 새로운 원내대표께도 그런 민심을 잘 살피면서 가는 원내대표가 뽑혀주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새 원내대표가 이 말씀을 잘 듣고 실천하면 잘 하실 수 있겠네요. 최근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문 대통령의 복심으로 여겨지 불리는 양정철 전 청와대 홍보기획부서관이 민주연구원장인가요? 영입됐습니다. 네. 그래서 총선 1년 앞두고 친문체제로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친문, 비문 그런 게 이제 없어졌어요, 사실은. 네. 대통령이 인사를 하시면서도 거의 당내 계파를 초월한 그런 인사를 하셨고요, 지금까지. 당내에서도 친문, 비문 그런 인식은 거의 없고, 이제는 누가 그런 능력을 갖춘 적임자이냐. 제가 대표를 하면서 이제 네. 당직의 요소에서의 사람을 배치할 때 어느 분이 이 일을 맡으면 가장 잘할 적임자이냐 이 관점에서만 했고요. 민주연구원은 당의 그런 당면 현안보다는 당의 미래 진로, 좀 장기적인 과제를 생각하는 싱크탱크예요. 그리고 100년 정당을 약속드렸기 때문에 이 당이 1955년 창당 이래로 하나의 민주화의 족적에 큰 뿌리를 내린 정당인데 앞으로 미래 100년은 대한민국을 위해서 어떤 설계를 해야 될 것인가 이런 아이디어가 있는 분을 아마 이해찬 당대표가 보고 선택을 하셨을 거라 믿고요. 네. 그래서 그걸 그냥 이분이 어디서부터 출발했지? 친문이었구나? 친문계다 이렇게 보시면 정답이 아닐 겁니다. 근데 벌써 또 5월입니다. 5월 하면 또 광주 시민들은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이런 걸 또 고민합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뭔가 좀 확실히 이루어지길 바랐는데 잘 안 되고 있고 답답한 마음입니다. 어떻게 앞으로 전망되고 어떻게 돼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광주 5.18 문제는 이걸 정략적으로 이용을 자꾸 하려는 경향이 있는 거죠. 광주의 문제가 정파적인 관점에 따라서 왜곡하고 비틀고 할 때마다 막 상처를 엄청 받으실 거예요. 네. 그러나 우리 광주는 한 마음이에요. 이 문제 누가 뭐라든 이 진실은 하나고 움직일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많은 증거들도 있고 또 그런 한 마음이기 때문에 이건 일시적으로 야당들이 기세 등등해서 지금처럼 저렇게 반대하고 왜곡하고 조롱하고 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이 힘은 그 역사적인 정의와 진실 그 물결 앞에서는 물거품에 불과하다. 이 법은 반드시 통과된다라는 저는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끝으로 그 여권 지지자들은 그 문재인 정부 이후에를 고민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문재인 정부 이후. 오늘 대담의 마무리 질문으로 정치인 추미애 최종 목표를 듣고 싶습니다. 제가 막 김대중 대통령의 그 손에 이끌려서 정치를 시작했을 때 이분이 한 3시간 정도를 당신의 그 정치 철학 또 위기에서 당신이 하신 선택이 나중에 보니까 참 옳았더라 하는 신념 뭐 이런 걸 아주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그때가 참 감명 깊었습니다. 듣던 바로는 정치인 김대중은 남의 말을 잘 안 들으시고 당신 얘기만 하신다 네. 라고 하는데 그때의 상황은 당신 자랑이 아니라 정치는 이런 것입니다 하는 그 회고 아픔, 역사는 이런 것입니다. 역사 속에 나는 이런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 마음 자세 없이는 정치는 성립될 수 없습니다. 어떤 저에 대한 당부, 그런 자세가 돼 있는지 확인, 그런 평탄하고 좋은 꽃길이 아닌데 그런 각오가 돼 있는 것인지 그런 것을 저한테 묻는 시간이기도 했었어요. 네. 당신은 힘든 야당이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야당 시절에 제가 보폭을 벗고 정치인 김대중의 손을 잡아드리고 지역구에 나가서 한번 정권 교체가 필요하다. 그 바람을 한번 일으키겠습니다. 이런 용기를 냈던 때였으니까요. 네네. 근데 늘 저는 그 장면이 떠오릅니다. 제가 그 힘들 때마다 그분이 정치는 어려운 위기의 순간이 더 많고 어떻게 보면 죽느냐 사느냐의 그 순간에서 외롭게 선택하고 누군가 아무하고도 상의할 수 없고 그 선택의 순간이 영원히 책임져야 되는 것이고 이런 것들을 제가 상기하면서 늘 그때의 마음을 내가 빗바라지 않게 한다면 정치를 하더라도 뭔가 크게 두렵더라도 두려울 게 별로 없겠구나. 그래서 문재인 정부 이후에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역시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네. 정의로운 사회, 더불어 함께 잘 사는 세상, 사람이 먼저인 세상은 문재인 대통령 개인의 철학이기 이전에 우리 국민이 바라는 바예요. 그리고 앞으로 시대 과제는 그 불평등 격차 해소를 정치가 어떻게 슬기롭게 해내느냐에 따라서 미래로 갈 수 있는 사회와 미래로 가지 못하는 사회 갈등이 너무 심한 나머지 미래로 갈 수 없는 사회가 나눠질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역할에 정말 최선을 다하고 싶습니다. 촛불 정부 출범 2주년을 앞두고 현 문재인 정부에 대한 평가와 국회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국회에서 함께한 김낙곤의 시사본색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님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in my mind all of these voices I hear in my mind all of these words I hear in my mind
this music and it breaks my heart.